할리우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영화계를 지배해온 서구 중심주의 세계관이 한편의 다큐멘터리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화 거장들이 동양의 작은 반도국인 한국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이 혁명적인 작품을 만든 마이클 슈바르츠 감독은 한국은 진정한 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냉철하고 비판적이던 서구 출신 감독이 이토록 감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다큐멘터리 감독 일을 하고 있는 마이클 슈바르츠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이었어요. 제 작업실 벽면에는 셰익스피어, 미켈란젤로, 베토벤 같은 서구 위인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품도 여러 편 있었고 할리우드에서는 저를 꽤 인정해주는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서구가 세계 문명에 끼친 영향을 다룬 작품들로 유명했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2차 대전 참전 용사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서구가 세계를 문명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구 문화가 최고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아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고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애플을 베끼기나 하는 그 나라 말이냐고 되물었죠. K-팝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결국 서구 팝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안에는 깊은 편견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에게 제작비와 완전한 창작 자유를 보장해준다며 계속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정보를 들려줬어요. 중국과 일본 자본이 경쟁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다큐를 만들려 한다는 거였죠. 중국의 리웨이 감독과 일본의 다나카 감독이 이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성공이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 때문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만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한국의 진짜 민낯을 파헤쳐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서구의 모방에 불과한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견제가 얼마나 치졸한지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거만한 마음이었거든요. 서구인인 저만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제 여자친구이자 프로듀서인 레이첼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 같은 곳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냉정하게 말했죠. 레이첼은 극도로 현실주의적인 성격이어서 수익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멘토인 톰 앤더슨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거장이라 불리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감독이었는데 아시아 따위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노골적인 실망감을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대가 저를 더욱 자극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허상인지,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과장된 이야기인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오만한 확신으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진실을 밝히는 용감한 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구의 우월한 시각으로 동양의 거짓을 폭로하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완전히 무장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지었어요. 경제 성장률이니 기술 발전이니 하는 수치들을 보면서도 그저 통계 조작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치부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몇 주 안에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승리감에 젖어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진실은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혁명적인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자체가 이미 충격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것들이 겉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따로 있을 거라고 믿었죠. 김민수라는 통역가를 고용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조용한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지나치게 겸손하고 자학적이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도 한국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미리 사과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길에 김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였구나 싶었죠. 하지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상과 다른 광경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뉴욕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발전에 불과하다고, 진짜 문화적 깊이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촬영을 시작한 첫날,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문제점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쟁 사회의 어두운 면, 서구 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종, 창의성 부족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한 중소기업 사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족처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경쟁사들과도 서로 도우며 성장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그저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레이첼은 매일 전화를 걸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내주면 항상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볼 게 없다는 거였죠. 예산 낭비라며 촬영을 중단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너무 평범하고 특별할 게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서구적인 드라마나 갈등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리웨이 감독과 일본의 다나카 감독이 은밀하게 저에게 접촉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이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 때문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달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상당한 자금 지원도 약속했죠. 리웨이는 한국의 기술이 모두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나카는 한국 문화의 뿌리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앤더슨 멘토에게서도 실망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동양인들에게 너무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경고했습니다. 서구의 관점을 잃지 말라고,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충고했죠. 그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영상들이 너무 긍정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점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김민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부끄러워하는 듯 했는데 촬영을 계속하면서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설명할 때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이기 시작했죠. 특히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김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도 처음에는 한국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시각으로 다시 보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을 폄하하려던 원래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의 편견은 강했어요. 이런 것들도 결국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할 거라고, 진짜 깊이 있는 문화적 성취는 서구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하게 될 놀라운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촬영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로 취재를 나갔습니다. 김민수가 추천해준 곳이었는데 일반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찍어서 한국의 현실적인 모습을 담으려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박순자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카메라를 무척 어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민수가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차를 끓여주시며 자연스럽게 예시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건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정부 주도의 개발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서구에서도 비슷한 지역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없었고 제대로 된 길도 없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일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삽을 들고 길을 뚫었고 함께 다리를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전형적인 개발 이야기려니 했는데 할머니의 다음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와서 지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일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들은 무거운 것을 들고 할머니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까지도 돌멩이를 나르며 도왔다는 거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그 과정에서 아무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길부터 먼저 고치거나 자기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 전체가 좋아지면 개인도 덩달아 좋아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 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있었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서구의 발전 모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서구에서는 뛰어난 개인이 혁신을 이끌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확산되는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집단의 협력으로 성공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에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미친 듯이 일했지만 서로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예상대로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건 그냥 정부 프로파간다일 뿐이라고, 실제로는 강제적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개인주의가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서구의 정설이라며 제 생각을 바로잡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꿈을 이룬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가정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중년 부부였는데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다는 거였어요. 경쟁업체조차 기술을 가르쳐주고 고객을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미화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로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의 원천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의 편견은 강했어요.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진정한 창의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서구의 개인주의야말로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것들은 이런 생각마저 완전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우리라는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점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멘토인 톰 앤더슨 감독으로부터 온 충격적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제가 보내드린 촬영 영상들을 본 후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넌 지금 동양인들에게 완전히 홀린 것 같아. 객관성을 잃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톰 앤더슨은 제가 존경에 맞지 않던 거장이었거든요. 그가 저를 이렇게 실망스러워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넌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간 거야.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 한국을 찬양하는 영상만 보내고 있잖아. 이건 배신이야, 마이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신념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그는 제가 서구의 가치를 저버리고 동양의 집단주의에 현혹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톰이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더 이상 멘토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넌 지금 할리우드에서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 저를 포기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레이첼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그녀는 매일 전화를 걸어서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마이클, 이제 선택해야 해. 원래 계획대로 서구 우월성을 다룬 다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든지. 레이첼은 극도로 현실주의적인 성격이어서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에는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는 영상들이 상업적으로 전혀 매력이 없다고 단언했어요. 서구 관객들이 원하는 건 드라마틱한 갈등이나 명확한 선악구조라는 거였죠. 한국인들의 협력과 겸손함 같은 건 지루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넌 지금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청 홍보 영상을 찍고 있어.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냉정했어요. 중국의 리웨이 감독과 일본의 다나카 감독의 압력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회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한국의 성공이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 때문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당한 추가 자금 지원도 약속했죠. 리웨이는 교활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마이클, 당신도 알다시피 아시아에서 진정한 문명의 중심은 중국이야. 한국의 모든 문화와 기술은 우리에게서 나온 거라고. 한국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중국의 아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나카는 더욱 오만했어요.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작품들로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할리우드 스튜디오 간부들로부터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속한 제작사의 임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우리는 서구 중심적 관점의 다큐를 원한다고.
아시아를 미화하는 영상은 서구 관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기존의 서구 우월주의적 세계관을 확인해주는 내용이어야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압박이 가해지면서 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할리우드에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는 제 고민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감독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모든 사람이 제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국의 진실을 담은 다큐를 만들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고 했죠.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감독님, 진실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술가라고 자부해왔는데 정작 진실 앞에서는 비겁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레이처스 한국까지 직접 날아와서 마지막 협상을 하자고 한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이켈, 마지막으로 말할게. 서구 우월성 다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가로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레이첼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말이에요. 레이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그날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제작팀 대부분도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김민수와 단 몇 명의 스태프만 남은 채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저에게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연한 발견이었어요. 김민수와 함께 국가기록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들을 찾아보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담당자가 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혹시 1988년 올림픽 관련 미공개 아카이브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울 올림픽 준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영상들이 있는데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올림픽이라면 한국이 세계에 자신을 알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담당자는 저희를 특별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필름캔과 테이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공식 기록물이었지만 몇 개는 당시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하나의 필름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특히 감동적인 자료예요.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전 국민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울 곳곳에서 청소하고 꽃을 심고 건물을 수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개개인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명동의 한 상점가였어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외국어 간판을 만들고 서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상인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나라니까요. 그 말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의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거든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 전체,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집단 의식이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보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노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힘들지만 즐거워요. 우리가 만든 경기장에서 세계인들이 경기를 보게 될 테니까요. 우리 손으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주부들이 모여서 외국어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학생들이 거리 청소를 하고 노인들까지 나서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처럼 나서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 올림픽은 우리 모두의 꿈이거든요. 개인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힘은 개인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주의와도 달랐어요.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참여였거든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장면들은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개인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공이 곧 개인의 행복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담당자가 들어와서 미안하다며 영상을 중단시킨 거예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였죠. 이 자료들은 더 이상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지만 그는 저에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감독님, 혹시 개인이 보관한 기록들은 어떨까요? 제 아버지가 그 시절 많은 것들을 기록해 두셨거든요.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더 생생하고 진솔한 모습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민수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7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김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곤 다락방에서 낡은 상자 몇 개를 가져오셨어요. 상자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일기, 그리고 낡은 비디오 테이프들까지 있었어요. 김민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가족과 우리 동네의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기록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개인들의 진솔한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대한 꿈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는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적은 정부나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었던 거죠. 김민수 아버지의 개인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공식 기록이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말이죠. 김민수 아버지, 김종호 씨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자신의 주변을 기록해온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영상은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었어요. 김종호 씨가 젊은 시절 그곳에서 일하며 직접 촬영한 것들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산을 깎고 길을 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에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휴식 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서로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다친 동료를 돌보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한 노동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만드는 이 길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김종호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조건도 열악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꿈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요. 다음 영상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종호 씨의 마을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은 것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공동우물을 파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마을회의 장면이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마을 발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건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 마을이 좋아지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내 집만 좋아지면 뭐 해요? 이웃이 어려우면 결국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함께 잘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죠. 그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개발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개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집합체였던 거죠. 개인 서사들이 모여서 국가 서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아버지의 기록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부끄러워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 독립 제작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할리우드의 자본이나 기존 제작사의 지원 없이 순전히 제 사제와 신념만으로 작품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민수에게 제안했어요. 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보시겠어요? 김민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감독님.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자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조력자가 되어 있었죠. 다음 몇 주 동안 저희는 정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김종호 씨의 기록들을 디지털화하고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서로 도우며 살아남은 이야기, 가난했지만 교육의 모든 것을 투자한 부모들의 이야기, 공장에서 밤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의 성공보다는 가족, 공동체, 나라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개인을 억압하는 집권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성공이 곧 개인의 행복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문화였어요. 저는 작업을 하면서 제 자신도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한국의 집단적 지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방식이 결코 서구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편집 작업이 완료됐어요. 제목은 미라클 코리아 우리라는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에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기적은 한 명의 영웅이나 뛰어난 리더가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는 메시지 말이죠. 이제 세상에 이 작품을 선보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업계에서 매장당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저는 큰 도박을 걸었습니다. 칸 영화제에 출품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할리우드에서 저를 배척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식 루트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수와 함께 직접 칸으로 가서 비공식적으로 상영 기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칸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영관이 예약되어 있었고 저희 작품을 소개할 공식적인 채널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기회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소규모 극장에서 기술적 문제로 상영이 취소된 시간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극장 관리자에게 간청해서 그 시간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객을 모으는 것은 완전히 저희 몫이었어요. 김민수와 저는 칸 거리에서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독립 다큐멘터리를 보러 오라고 말이죠. 상영 당일 작은 극장에는 20명 정도의 관객만 모였어요. 대부분은 호기심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몇 명의 영화 기자와 배급업체 관계자들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화를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극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관객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종호 씨의 개인 기록들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숨죽이며 지켜보는 모습이었어요. 1988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장면에서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프랑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감독님은 서구 출신인데 왜 한국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셨나요? 혹시 한국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으신 건 아닌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는 한국을 비판하려고 갔다가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답변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탈리아 배급업체 관계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에요. 유럽에서 배급하고 싶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관계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관점의 다큐멘터리는 처음 봤다며 방송 권리를 문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사흘 후에 일어났습니다. 칸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특별 상영 부문에 저희 작품을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소규모 상영에서의 반응이 화제가 되어 공식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저와 김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특별 상영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더 큰 극장에서 수백 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봤고 반응은 첫 번째 상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영화가 끝나자 5분 넘게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단이 저희 작품에 황금 종려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다큐멘터리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시상식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는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감사 인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김민수와 김종호 씨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을 세상에 알려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소중한 기록을 나누어 주신 김종호 씨와 끝까지 함께 해준 김민수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무대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객석에서 김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적인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각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새로운 면을 조명한 혁신적인 다큐멘터리라며 찬사를 보냈어요. 뉴욕타임스는 서구 중심적 사고를 깨뜨린 용기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동안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톰 앤더슨 멘토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내가 틀렸다. 넌 진정한 예술가야.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리웨이 감독과 일본의 다나카 감독도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참패하면서 한국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들이 만든 한국 폄하 다큐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희 작품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할리우드에서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여러 스튜디오에서 거액의 차기작 제안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세계적인 반향은 학술계로도 확산됐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식 협력 모델을 연구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의 집단 지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동서양 가치관 비교 연구의 새로운 관점으로 저희 작품을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성공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 때문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의 우리라는 기적이었고 그것이 21세기 세계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지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였어요.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작은 제작사를 차리고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감독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거죠. 놀랍게도 레이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칸에서의 성공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거예요. 공항에서 만난 그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이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현실적이었나 봐. 내가 옳았어.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치와 철학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레이첼은 주저없이 동의했어요. 그녀도 제 작품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다루기로 했어요. K-팝, 한국 영화,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우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도 결국 개인의 천재성보다는 집단의 협력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어요. 김민수는 이제 제 공식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역가를 넘어서 한국 문화 전문가로 거듭났어요. 저희 제작사의 공동대표가 되어 한국과 서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자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김종호 씨도 저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의 개인 기록들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그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민중사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종호 씨는 이제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모두가 나서서 돕는 모습,
회사에서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과를 중시하는 분위기 등을 직접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라는 의식의 구체적인 발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 문화였어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 등이 모두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영어의 위나 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어의 우리는 단순히 복수 1인칭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가족이라고 할 때 그 우리에는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서구 우월주의는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서구 문명도 훌륭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집단 지성과 협력의 문화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한 가치체계였어요.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어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도 개인의 재능보다는 멤버들 간의 완벽한 팀워크 때문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스태프들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모든 성공 뒤에는 우리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 현대자동차의 품질 향상, LG의 혁신 등 모든 것이 개인 천재의 작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집단 지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개인의 창의성에 의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제 새로운 철학이 확립됐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양성과 각 문화의 고유한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서구의 개인주의도 훌륭하고 한국의 집단주의도 훌륭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우월한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지혜였어요. 어느 날 김민수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인들은 나가 아닌 우리로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배워야 할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김민수가 대답했어요. 감독님 덕분에 저도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발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어요. 진정한 기적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 협력의 기적이라는 깨달음으로 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